탈세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멀리 가서 시작하게 된다면 금융위기 이후 좀 점진적으로 글로벌화가 좀 위축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면서 탈세계화 전략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건가?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를 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싹둑 잘라서 탈세계화, 나 혼자 살래, 너랑 거래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중국을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중국을 끝냈겠죠. 근데 그럴 수 없고 서로 아직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지금은 탈세계화가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각자 도생을 위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 과정. 뭘 준비하냐?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드랍을 걸고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또 하나는 방산. 반도체는 미국은 반도체 법안, 얼마 전에 유럽도 반도체 50 몇 억 달러인가 유로를 투자한다라고 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없이,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당장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책상도 없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이걸 만드는 기계가 반도체를 쓰고 있죠. 예. 예. 그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반도체를 끌어가려고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수출입을 통해서 의존하지 않고 내 나라에서 만들기를 원해서 미국도 반도체 투자해라. 뭐 다 투자를 하고 있죠.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겠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리파워 이유라 그래서 에너지 정책, 에너지 침투율을 더 가속화시키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의 원자재나 아니면은 원유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면 얼마나 큰 힘든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각 국에서 뭐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 그리고 중국은 뭐 보조금, 지원금 다 지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육성하고 있는 거고, 방사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 군인, 경찰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유럽부터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동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우디 국방비 의존도가 미국이 75%인데 이거 줄여야 됩니다.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싸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걸 줄여가는 과정에서 한국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뭐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고 2차 전지도 뭐 글로벌 탑티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고요. 뭐 IRA 법안 때문에 조금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있고요. 방산, 우리나라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방산도 하면서 항공우주 산업, 인공위성 산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잘 눈여겨 보신다면 먼 미래에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먼 미래를 가는 데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몇몇 산업들의 모든 나라들이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긴축의 시대, 중물가 시대, 중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쪽에 재정, 정책, 그리고 법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선 저는 이쪽에서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정해져 있는 미래는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들리네요. 그럼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대신증권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투자하면 저기 기업 이름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섹터 위주로 살짝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어떤가요? 저희가 그 자료에 있는 표를 하나 봤는데요. 이 표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 더 안 좋아질 거야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익 전망도 더 하향 조정될 거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무슨 말 할 수 있냐면 반도체는 지금 실적 측면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란 겁니다. 저게.
이제 왼쪽에 파란색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고요. 빨간색이 순이익률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내년 전망에 있어서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9.6%예요. 네. 과거 어느 사이클보다도 이익 레벨이 낮습니다. 낮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눈높이가 충분히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새로운 하강 사이클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런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익 사이클, 업황 사이클에 있어서 충분히 눈높이가 낮아져서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저런 통계는 영업이익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자료들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뭐 여러 사이트에 가면은 전 증권사의 추정치를 합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거를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익에 대한 레벨이 2021년 하반기부터 쭉 등락은 했었지만 쭉 떨어져서 9.6까지 내려온 거죠. 네.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8, 7, 0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9.6을 내년에 네, 전망이 들어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만일에 2023년, 2024년 경기 침체가 계속 길어진다면 저 전망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 과정에서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많이 낮아졌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지금 사고 반도체 있습니까? 지금 최근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보여드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7월 이후 꾸준히 사고는 있어요. 거의 10조 가까이 샀거든요. 뭐 중간에 판 것까지 합쳐서 그 중에 80% 정도는 반도체 아니야 60% 정도는 반도체, 20-30% 정도는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데 왜 시장을 내년 1분기까지 불안정하게 보느냐?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사고, 좀 오르면 좀 정리하고, 또 많이 빠지면 사고, 좀 오르면 정리하고. 지금 좀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리지 팔고 떠나는 게 아니니까 시장이 많이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7월에서 8월 말까지 외국인이 한 6조 4,500억을 샀거든요. 코스피가 한 27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최근까지 한 7조 정도 샀어요. 한 코스피가 37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근데 9월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을 팔았더니 410포인트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한국 수급 시장이 굉장히 얇아진 것도 있지만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은 한 270, 370포인트 오르는데 열심히 샀던 거에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려고 좀 차익 실현해야지 하고 던지면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이 더 이상 사는 것보다는 연초를 맞아서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가 조금만 들어와도 시장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내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된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좀 슬로해지고 원달러율은 떨어지겠죠. 그럼 외국인 수급은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거기다 경기 턴어라운드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수출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우호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삼성전자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묶어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샀던 가격이 아직도 오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내년엔?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 특히 저는 내년 전망을 하면서 좀 더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2016년, 17년과 비슷하게 2016년하고 최근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실적 안 좋다. 업황 큰일 났다. 네. 캐펙스 컷, 투자 줄이겠다. 그때도 삼성전자 혼자 안 줄이고 있었거든요. 네. 전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한 겁니다. 실적이. 업황도. 왜?
수요가 이 정도 예상이 됨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걸 줄이면은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업황도 턴하고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너 하나만 사면 뭐 살래? 그러면 반도체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산다 그러면 하나 두 더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중에 2차 전지였던 것 같은데. 2차 전지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조금 좀 늦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일단은 2차 전지가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세트 업체들. 미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 모멘텀은 내년부터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반영됐다. 미국 모멘텀이라는 게 좀 IRA 법안 통과되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 IRA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수혜를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야. 막 이런 기대들이 막 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진짜 내 소득이 줄어드는데 차를 바꿀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유럽입니다. 유럽 경기는 진짜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유로존 전체가 마이너스 0.1, 영국이 마이너스 0.8, 독일이 마이너스 0.7, 다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는 특히 세트 업체들은 좀 많이 출렁였다가 좀 새롭게 바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깨고 내려가진 않겠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바닥을 잡을 거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재 쪽. 그래서 저희도 2차 전지 하는 친구한테 얘기하다 보면 세트 업체 좀 많이 올랐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좀 쉬었던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세트업체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니까 소재업체와 세트업체가 왔다 갔다 먼저 오르고 좀 쉬어가고 좀 쉬어갈 때 세트업체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두 개로 오르라고 하신다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좀 먼저 볼 거 뭐냐로 한다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소재 쪽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방산까지는 좀 여쭤보고 방산이요? 싶어요. 예, 방산에 대해서는 뭐 세계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 수출에 관한 뉴스들도 너무 엄청납니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방산 쪽은 좀 트렌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국방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보호막 역할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계약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유럽입니다.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하나 좀 변수는 중동이에요. 중동은 지금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자주 국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너무나도 의존했던 국방비 지출을 좀 분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이 그동안에는 40억 달러를 거의 못 넘었어요. 잘했다고 해도 40억 달러 했는데 작년이 72억 달러, 2021년이요. 2022년이 100억 달러를 넘는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성에다가 한국 방산업체들 중에 몇 개는 항공우주 산업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돈이 되는 것과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믹스되고 있어서 저는 좀 길게 봐도 좀 시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다만 방산업체를 왜 나중에 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장 영향력이나 파급력, 시장을 끌고 가는 힘들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좀 힘이 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